증시와이드 2부 시작됐습니다. 최예린입니다. 올해 2013년도 마지막 거래일 바로 오늘이죠. 곧 있으면 그 마지막 장이 서게 될 텐데요. 올해는 상반기에는 엔저 우려도 있었고 뱅가드 펀드 벤치마크 변경 때문에 하락 압력이 참 컸었는데 하반기 들어서는 또 외국인들이 44거래 연속 최장기간 순매수 기록을 세워주면서 꽤나 많이 올라왔지만 결국 2050의 박스권 돌파는 좌초가 됐었습니다. 돌아가면 그냥 제자리 걸음을 했었던 올 한 해 장이었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오늘이 바로 그 폐장의 라펠입니다. 라펠 증시의 모습을 보면 새 증시 모습을 살짝 엿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새 바로미터가 될 올해 마지막 거래 과연 2000선 위에서 마감이 될 수 있을까요? 500선 언저리까지 바짝 올라온 코스닥의 추가적인 선전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하죠. 네, 리뷰 앤 프리뷰 시간입니다. 사실상 지난주 금요일도 뭔가 마지막 거래 분위기가 좀 났었었는데 거래가 별로 많지 않았었잖아요. 오늘은 진짜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리뷰 앤 프리뷰 함께 보시죠. 자, 먼저 지난주 금요일장부터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은 네 분의 의견만 아주 심플하게 받아봤는데요. IM투자증권의 정영훈 팀장님은요. 외국인들 공격적으로 샀다. 3일 만에 매수가 들어왔었죠. 특별히 선물을 지난주 화수목금 아주 평균 한 하루 만에 5,000계약 정도 살 정도로 강한 모습 보여줬었고요. 특별히 금요일 날은 체감지수가 사실상 25p 올라온 느낌이었다 하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님은 배당락에도 불구하고 2,000선을 회복했었다. 맨 아랫줄에 보시면 안상현 대리님도 같은 의견 주셨고요. 김영겸 팀장님은 코스닥의 반등을 특별히 덧꼬집어 주셨습니다. 500선 언저리까지 1.67% 급반등을 이루어냈으니까요. 자, 오늘 장 어떻게 될 것인가, 마무리가 어떨 것인가, 오늘 장의 전망 프리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효은 팀장님은 연초 효과를 기대해봐도 좋겠다, 상승 흐름은 계속 지속될 거다라는 의견 남기셨고, 김혜란 연구원님은 베이시스가 콘텐고로 전환했다, 사실 플러스 2까지 올라왔더라고요. 1월 장 좋지 않을까 역시 기대감 보여주셨습니다. 김현겸 팀장님은 특별히 지난주 금요일 또 수출업체 내고 물량 몰리면서 오후장에서는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에도 불구하고 5원 이상 급락했었죠. 달러원이 1,050원대 초반 다시 그렸었는데 원화 강세 감안한 전략을 주셨습니다. 내수주 그리고 원자재 관련주 주목하자. 안상현 대리님은 코스피 상승 시 포트 조정의 기회로 삼았으면 이라는 동일한 의견 계속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동부증권으로 가서 김혜란 연구원님 만나보겠습니다. 방배 지점으로 나가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김혜란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주 금요일에는 배당 부담에도 불구하고 배당락 부담에도 불구하고 2,000선을 일단 회복을 했습니다. 1월 효과 기대해보자 하셨는데 1월장 뭐 환율이라든가 실적 변동성 때문에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의견도 있지만 1월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계신가 봐요. 네, 지난주는 말씀하신 대로 뭐 배당락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외국인들 매수세가 특히 확대되면서 뭐 2,000선 회복되는 부분이 가장 좀 특징적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시장은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폐장일 라펠이기 때문에 뭐 계속 거래대금이 감소하고 있고 또 특별한 수급 주체가 없는 상황에서 뭐 큰 변동성 없는 장세로 우선은 장은 마감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난주에 시장 베이서스가 이제 컨텐고로 전환하면서 1월장에도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은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뭐 테이퍼링 개시를 오히려 뭐 경기에 대한 눈높이 상향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내년장에 코스피가 선진국 증시와 이제 키 맞추기가 진행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저도 1월달 코스피가 이제 박스권을 돌파한다라고 보기보다는 좀 계단식으로 이제 박스권이 이제 단계적인 레벨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미국이라든지 선진국 경기가 뭐 계속 증시가 이제 뭐 지표들이 좋게 나오는 거는 당연한 상황에다가 1월달에 지금 중국 춘절 소비 굉장히 성장이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연초 우리 시장을 또 지지할 수 있는 한 가지 좀 강세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월달 연초 효과 아무래도 1월 효과로 인해서 외국인들 주식 매수 꾸준히 뭐 지난주 금요일에도 보여줬지만 기대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좀 단기 가열 신호가 나오고 있고 또 이제 4분기 우리 시장 기업들의 실적들이 좀 좋지 못할 것이다 전망이 되고 있는데 4분기 기업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미 눈높이가 많이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우려감보다는 우리가 시장 컨센서스를 조금이라도 상회한다라면은 시장이 좀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더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코스피가 기존 박스권을 돌파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점진적으로 좀 박스권 상향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 이제 코스피가 2000선 하회한다라고 하면은 좀 IT라든지 금융 이런 경기 관련주들 위주로 좀 분할 매수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배당 효과 때문에 이제 프로그램 매매 들어왔던 부분들이 1월 달에 이제 매물화되면서 좀 수급 불균형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2000선 아래에서 매수는 유효하지만 철저하게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국에는 점진적인 박스권 돌파를 염두에 두고 2000선 아래쪽에선 매수해볼 만한 섹터까지 알려주셨는데 제뉴얼 이펙트 하면 사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잖아요. 이럴 효과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기대되고 있는 부분은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들은 계속 매도하고 있지만 기관 외국인들이 계속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사실 시장에서 관심 갖고 있는 종목들, 결제 관련주들이라든지 아니면 엔터테인먼트주들 이제 위주로 강세 좀 지난주 보였기 때문에 우선 단기적으로는 그쪽 위주로 좀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자결제주 그리고 엔터주 수급이 좀 괜찮으니까 내년 초까지도 이쪽 섹터 유망하지 않겠느냐. 코스닥에 대한 섹터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동부증권 김혜란 연구원님과 함께 했는데요. 김혜란 연구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증권 투자의 연습은 없다. 실전이다. 주식 조교 돌리가 프로 남은 원장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투자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 오늘은 샘플러스 나무누 멘토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나페일에 뵙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하셨던 대로 기관의 연말 윈도 드레싱 효과가 톡톡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살짝 매도했지만 앞서 16거래일 연속 사면서 3조 넘게 순매수해준 데다 외국인들이 지난주 아주 공격적인 선물 사자세까지 보이면서 배당 나길 부담을 털고 지난주 금요일 2000선까지 일단 보여준 우리 장인데 2000을 보긴 했지만 여전히 산타랠리 기대감보다는 역시 많이 오르지 못했던 장이고 박스권도 뚫지 못했던 올 한 해 장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 말이 많아지고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 또 코스닥은 얼마나 더 살아나려나 역시 개인분들의 적극적인 관심은 코스닥에도 몰려있는 것 같습니다. 양시장 주도 섹터까지 공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한 해 어떻게 시청자 여러분께서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일단 올 한 해 어떤 성적이 나왔던지 깨끗하게 잊어버리시고요. 내년에 이제 1월 2일부터 현재 남아있는 자금이 나의 원금이다 생각하시고요. 이제부터 1%라도 수익이 난다면 나는 1%를 벌고 있는 중이다.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시장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월 효과 이야기 먼저 나오고 있는데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이 1월 효과는 소형주가 대형주보다 좀 더 기대감을 가지고 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대형주 같은 경우는 12월달 배당에 대한 기대감으로 12월달 소형주보다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1월달에 약세를 보이는 게 또 이러한 제뉴얼 이펙트인데요. 일단 코스닥이든 거래소든 양시장 모두 1월에 괜찮을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으니까요. 일단 전부 다 기분 좋게 오늘을 보내시고요. 다시 이제 개장을 맞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몇 가지 지표를 보면서 나무누 멘토는 왜 경제를 그리고 현재 주식 상황을 좋게 보고 있는지 이렇게 여러분들께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그림이요. 글로벌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 글로벌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인데요. 빨간색입니다. 항상 빨간색, 즉 서프라이즈 지수가 떨어지고 나면 주가가 떨어지고 서프라이즈 지수가 올라가고 나면 주가가 올라간다 그랬는데 최근에 보시면은요.
빨간색이 0을 완전히 넘어서고요. 10포인트에 근접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즉, 그간 이제 9월 말부터 시작된 이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의 조정이 완전히 완료가 되고요. 상승으로 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주가에 대해서 일정 부분 선행 역할을 하고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 지표는요. 어떤 지표예요? 수급이 아니라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 즉 펀더멘탈에 대한 접근이거든요. 펀더멘탈로 아주 의미 있는 긍정적인 지표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첫 번째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가요. 이 BDI 지수가 지난주에 조정을 좀 보였단 말이죠. 이 부분이 조정을 좀 보였지만 저는 뭐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는데요. 급격히 다시 한번 터닝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승의 흐름이 충분히 나타나는데 이 상승이 좀 채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100포인트라는 지점이 지난번 이제 8월달, 9월달, 10월달에 형성되었던 이 2100포인트 선의 고점을 지지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신고가 흐름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요. 이 BDI 벌크성 운임 지수는 자, 올 한 해에 대한 기대감에 일단 그 선박을 확보하려는 어떤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요, 이 2000포인트대에서 5000포인트대까지 올라가는 기간이요, 몇 개월 안 걸립니다. 3, 4개월 만에 2배씩 올라가는 거는 순식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들 중에서 특히 조선 해운 섹터. 자, 우리나라 해운 섹터는 이러한 BDI 영향보다는 좀 다른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본다면 조선주들의 아주 빠른 템포 있는 강세 전환될 수 있으니까요. 일단 조선주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 종목 담아주셔야 된다는 거 이 지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다음 지표는요. 이 MSCI 한국 ETF 코리아 ETF 인덱스인데요. 오늘 보시면 전주말 마감된 게 63.74포인트로 마감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일단 요 63.74포인트라는 지점은요. 2050포인트 정도 되는 지표거든요. 제가 지난번 1950포인트까지 조정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1950포인트가 왔을 때는 이제부터는 거침없는 질주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었는데 2000포인트 올라가는 것은 최근에 보면 딱 미국보다는 좀 떨어지고 윈도우 디렉션도 확실하지 않고 이런 마음 때문에 좀 약한 지수 아닌가라고 불만족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도 많으신데요. 분명한 점은요. 이 1950포인트 이번 바닥이 저는 대바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빠른 템포로 올라가면 또 두들겨 맞아요. 오히려 천천히 조심하면서 일정 부분 기간을과 같이 엮어서 이런 흐름에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나라의 상승은요. 저는 굉장히 응축된 에너지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을 굉장히 많이 사면서도 현물을 팔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려나간다는 자체가요. 굉장히 의미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MSCI 한국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63.74포인트라면 상당히 강한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위로 튀면 언제든지 뻥 하고 폭발할 수 있는 에너지를 지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관들의 힘이 조금씩 세지고 있는데 역시 기분 좋은 뉴스죠. 지금 국내 주식형 펀드가요. 이 빨간색 보세요. 이 12월 달에 어느 정도 순증, 즉 그 펀드에서 자금이 환매되는 부분과 새로 유입되는 부분의 교차가 11월 달에 났어요. 그렇지만 올라갔다가 다시 지수가 2000포인트에서 1950포인트를 밀리는 구간에서는 이 국내 주식형 펀드의 자금이 유출이 됐거든요. 근데 이번 재밌는 사실은 1950포인트를 다시 터치하자마자 그리고 돌아서자마자 자금이 들어오는 유입 규모를 얘기를 잘 보시면 이때는 기관들의 매수가 강하면서 2050포인트까지 갔던 때에 늘어난 속도랑 지금 1950포인트에서 어찌 보면 2050포인트도 아니라 2000포인트밖에 되지 않는 50포인트밖에 안 늘어난 구간에서 이 펀드의 자금이 유입되는 규모를 보시면 훨씬 크다는 거죠. 무슨 의미일까요? 언제든지 지금에서는 힘을 실어도 되고 장세가 올라간다면 배팅할 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개인들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13년의 흐름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는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라고 올해 기대를 더 하고 있는 일반 투자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게임은 끝났어요. 기관들의 강력한 순매수는 이제부터 이어질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데 이제 순서가 중요하겠죠. 순서가 중요한데 현재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2013년 1년 동안에
규모별 흐름입니다. 코스닥이 상반기 강세를 보였고요. 대형주들이 상반기 뱅가드 때문에 약세를 보이는 구간에 중형주는 이 코스닥과 대형주 사이에서 계속 가운데 흘렀던 부분이죠. 결국 어떻게 됐냐면 모두가 다 회귀를 했어요. 떨어진 대형주는 올라오고 올라갔던 코스닥은 떨어지고 중형주는 그 자리에서 머물면서 살짝 보시면 중형주가 이렇게 지금은 선두권을 뺏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일단 2014년부터는요, 이 중형주의 강세도 좀 두드러질 것 같아요. 중형주들은 철저히 개별 업종보다는 개별 종목 위주로 움직이다 보니까 기업 가치 평가에 굉장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시 쓰는 장입니다. 이제 대형주와 코스닥이 같이 마주친 장이기 때문에 현재부터는 1월 달에는 동반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좀 크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든 코스닥이든 모두 다 좋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일단 지수 측면으로 본다면 코스피 살짝 조정이 언제든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걱정하지 마시고 2040포인트대까지는 랠리 가능합니다. 계속 보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코스닥 또한요 510포인트 정도까지는 빠른 반등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니까요. 일단 1월 초중순까지는요 편안하게 무조건 초강력 랠리를 즐기셔도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그러면 어떤 종목들을 담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2009년에서 10년까지는 우리 소위 말하는 차화정의 시대였고 11년에서 12년은 전차군단 시대였습니다. 13년에서 14년 기대하십시오. 조금통의 시대입니다. 저금통이 아니라 조금통. 조금통 가지고 돈 모아봅시다. 조선금융통신입니다. 적어도 조선하고 금융은 반드시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내년에 다시 시청자 여러분의 힘찬 수익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나무는 멘토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화정 그리고 전차의 바통을 이어받을 올 한 해 주도주는 이렇다 할 것이 없었었는데 내년 예상 주도주로서 조금통, 조선금융통신주를 꼽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나무는 멘토님과 함께 해봤는데요. 멘토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 마지막 거래일 시작을 막 하려고 했습니다. 이전 주 수급 특징주부터 면밀하게 분석을 들어보려 합니다. IBK 투자증권 여의도본사 이비지팀에 계시는 박성환 차장님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전 주 수급 특징주부터 정리된 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사실 앞서서 주 초반 그리고 주 후반까지 선물을 상당히 강하게 샀었었고요. 주 후반 금요일 날은 또 3거래일 만에 매수해주기도 했었었는데 유가증권 시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SK하이닉스, 삼성중공업 순으로 매수했었었고요. 중간에 코덱스 200도 눈에 띄네요. 기관 역시 최근 급반 등장해서 레버리지 급하게 담아줬고요. 현대차는 벌써 17거래일 연속 사자세가 이어지고 있나요? 포스코 그리고 타이거이백, 한국전력은 앞서서 우리 박성환 차장님이 전략을 주신 대로 36,000원 코스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난주 코스닥 순매수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보시죠. 외국인들은요 4분기 실적 기대감 있는 파라다이스 샀고요. 금요일에 들썩였었던 홈쇼핑주 관련해 외국인은 CJ 우쇼핑을 벌써 3%대 오르면서 40만 원을 뚫었었죠. 메리톡스도 61선 아래쪽에 있지만 한번 4%대 급반등이 금요일에 나왔었고요. 인터파크 그리고 포스코 ICT 금요일장에서만 6% 가까이 올랐었고요. 파라다이스와 포스코 ICT는 지난주 5거래 내내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모습도 보여줬었습니다. 기관은 서울반도체 그리고 CJ 금요일날 4%대 급반등하면서 3만 원은 일단 회복을 시켜놓았었고요. 성광밴드 꾸준히 매수, GS 홈쇼핑은 이제 기관이 매수, 요거는 이제 30만 원을 뚫었었죠. 역시 CJ 홈쇼핑과 나란히 3%대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었고요. 제넥은 최근에 쌍끌이 매수로 바뀌는 등 수급이 상당히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박성환 차장님 올 한 해 마지막 거래일의 수급 특징주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최근에 환율 관련된 민감한 변화가 있지만 기관이 17일 연속 순매수를 나타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이 2조 2천억 원, 영업이익률이 9.8% 정도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4분기에 미국 환경보호청 관련 연비 이슈로 충당금을 쌓아서 기저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에 출시한 신형 제휴 시스템 소비자 반응은 굉장히 긍정적이었고요. 출시 이후 1만 대 이상의 주문이 이루어졌습니다. 4분기 글로벌 판매량, 즉 중국 포함해서는 124만 대로 전망되고 있고요.
있고요. 2013년 연간 출고는 전년 대비 7.4% 증가한 474만 대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차의 성공 여부가 키인데요. 터키가 10만 대에서 20만 대로, 그리고 중국 3공장이 30만 대에서 45만 대로 증설했고요. 중국 상용차 공장 신설로 판매가 올해 동기 대비 내년 9.2% 정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14년에는 올해에 비해서 라인업이 대폭 보강되고 있고 신차 사이클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신형 제네시스 그리고 LF 소나타 출시가 예상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평균 판매 가격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차 성공 여부가 향후 주가 향방을 가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부분이고요. 또한 이제 향후 퇴직급여가 조금 늘어날 부분은 약간의 부정적인 요인인데요.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로 향후 퇴직급여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2년 연간 기준 인건비는 매출 대비 8.8% 수준이었지만 향후 9%를 넘어설 전망이고요. 통상임금과 관련해 소송을 진행 중이지만 과거 급여에 대한 소급 지급은 노사 협상을 통해서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글로벌 경쟁사 대비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 하락과 그리고 인건비 일부 상승을 감안해서 연간 실적 추정치가 소폭 하향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최근 환율과 통상임금 관련해서 주가가 하락을 했지만 여전히 글로벌 피어 그룹 대비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되어 있어서 매력적이고요. 22만 원 초반 눌림목 매수와 목표가 25만 원 제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성광밴드인데요. 기관이 8일 연속 순매수를 나타냈습니다. 경쟁사의 실적 악화가 예상되고 있는데 최근 경쟁사의 단기 실적 악화로 업황 전체가 다운사이클로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이는 개별 기업의 이슈를 판단해야 할 것 같고요. 원화가 강세로 전환되었지만 성광밴드의 경우에는 3분기에 여전히 24%의 높은 마진율을 유지하였고 피팅 업황이 여전히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해양 플랜트형 피팅 수주에 집중하면서 향후에도 안정적인 실적을 이어갈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분기 사상 최대 매출 예상하고 있는데요. 4분기 실적이 매출 1,100억 원 정도, 그리고 사상 최대 매출 이어갈 것입니다. 매출 증가로 인한 고정비 감소함 우수한 제품 믹스 지속으로 영업이익이 250억 정도 달성할 것을 전망하고 있고요. 3분기 신규 수주가 608억 원 정도 그쳤는데 10월 한 달간 301억 원 수주하면서 저력을 보였습니다. 분기 수주가 피팅 발주 시차 등으로 변동성이 좀 클 수 있기 때문에 연간 기준으로 수주량을 보는 관점이 필요하고요. 3분기 수주 부진을 4분기에 만회할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의 조정은 매수 기회로 볼 수 있겠습니다. 26,000원 언저리 눌림목 매수한 목표가 28,500원 제시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제닉입니다. 최근에 외국인이 4일 그리고 기관이 6일 연속 쌍끌이 순매수를 나타냈는데요. 일시적 원가 부담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최근 홈쇼핑 매출 감소는 판관비 절감으로 이익 보전을 다시 달성하고 있고요. 회당 매출액 4억 원 유지로서 연간 약 400억 원 이상의 홈쇼핑 매출을 지속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ODM과 OEM 매출은 성장하였지만 기존과 다른 생산 공정의 신규 주문 대응으로 가동률이 하락하면서 3분기에 원가가 상승하였습니다. 2분기 증가한 재고의 감소도 3분기 원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발생했다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이제 4분기에는 턴어라운드 전망을 하고 있는데 홈쇼핑 판매 부진의 효율성 개선 그리고 OEM, ODM 신규 고객사 매출 확대로 개별 기준 매출액이 전년 대비 12.7% 증가한 197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76.5% 증가한 12억 원 정도 달성하면서 4분기 낮은 기저를 바탕으로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국내와 중국 생산 법인의 신규 OEM, ODM 확대에 따른 초기 생산선 저하로 이익률은 다소 낮은 수준을 보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채널이 다변화되면서 안정적인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합니다. 2014년은 국내 사업 이익 정상화 그리고 중국 사업 매출 시현을 기대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정상적으로 최근에 증가한 재고도 4분기 이후에는 정상 수준으로 조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5,500원 언저리 눌림목 매수와 목표가 24,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4분기 기대감 있는 성광밴드와 제닉 그리고 기관이 연을 사고 있는 신차 효과도 또한 기대가 되는 현대차 분석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제한된 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충실한 분석, 꼼꼼한 전략 주셨었는데 박수환 차장님 그동안 감사했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12월 30일 오늘은 왠지 2013년도라는 말까지 앞에 붙여야 될 것 같네요. 나필 우리장 개장을 했습니다. 2013년도에 주식 투자하려면 오늘이 마지막 일이 될 것 같아요. 올해 마지막 날 거래가 이제 막 시작이 됐는데 사실 1월로 자연스럽게 눈이 갑니다. 지난주 금요일 정도로 거의 다 투자를 끝내시고 그냥 올해 마지막 거래일에는 내년에 어떻게 되나 아직까지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 관심이 더 크실 것 같습니다. 주식을 그냥 들고 갈지 아니면 오늘 그냥 비중을 좀 일단 줄여놓고 1월 1일 맞을까? 그 고민도 하실 줄 아는데요. 1월 효과 두고는 의견이 조금 분분한 것 같습니다. 환율 변동성 그리고 실적 변동성 때문에 단기
단기 변동성도 좀 감안을 해야 된다는 만만치 않다는 의견과 더불어 내년 1월에는 특별히 미국을 중심으로 선진국 경기가 돌아서기 때문에 그 경기 회복 수혜가 역시 우리도 있을 것이다. 이럴 효과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2003 미에서는 일단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코스닥도 같이 좀 앞에 O자를 보여줬으면 합니다. 출발 상황 알아보죠. 뉴스탁 이창희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배당락에 불구하고 선전한다라는 얘기를 금요일에 저희가 나눴었는데 네. 오늘은 어떻게 출발하고 있나요? 오늘도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수 자체가 코스피 시장은 2004포인트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고요. 지난 주말 대비해서 3.4포인트 정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2000포인트에 대해서 이게 이제 저항이냐 지지냐 돌파냐에 대한 그 중요한 변곡에 놓여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기술적으로 본다라면 61선이 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항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엄밀히 말하자면 또 지난주 배당락이라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수상으로는 그러니까 배당락 이전 지수하고 대비한다라면 지금 한 2020포인트 이상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00포인트는 일단 제가 보기엔 저항보다는 조금 돌파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오늘 뭐 돌파가 돼가지고 뭐 2020이든 뭐 2030이든 가면 좋겠지만 이번 주에 봤을 때 61선 자체가 저항이 되기보다는 돌파에 대한 기대감으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코스피 상위 종목 좀 보신다라면 삼성전자가 보합권에 약보합권에 놓여 있고요. 현대차, SK하이닉스 그리고 LG화학, 현대중공업, SK텔레콤 등이 좀 강세를 띠고 있고요. 반면 이제 포스코하고 네이버, 신한지주, 기아차는 좀 약세를 띠고 있다는 부분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약간 이제 강보합이냐 약보합이냐 정도 차이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고 오후장으로 가면서 상승 종목이 좀 늘어나는 여부를 좀 보면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을 좀 보신다라면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한 4% 정도의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나서 오늘도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제부터는 이제 21선이 이제 안착이 될 수 있느냐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거의 한 2달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월 달에 21선이 이탈한 이후로 12월 초 일시적으로 21선 올라오긴 했었습니다만은 다시 21선 아래로 좀 빠진 상황에서 이번에 다시 한번 거의 한 달 반, 2달 만에 21선 위로 안착을 시도하고 있다는 부분들. 지난 12월 초처럼 단순하게 21선을 그냥 일시적으로 회복을 하고 다시 하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는 21선이 안착이 되면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0포인트 이상으로 510이나 515포인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21선이 안착이 된다라면 물론 이것도 오늘 확인될 수는 없겠죠. 이번 주 짧은 영업일이겠지만 이번 주 내에 이것이 확인될 것이고 그 부분이 확인이 된다라면 추가적인 상승도 열려 있다라는 거 그래서 침착하셨으면 좋겠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신다라면 서울반도체가 오래간만에 3%대 강세를 띠고 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SK 브로드밴드, 동서 같은 경우 소폭 약보합이지만 기타 CJ 홈쇼핑, GS 홈쇼핑 이런 종목군들은 강세를 띠고 있다는 부분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특히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 좀 강세를 띠고 있다는 거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양시장 모두 그냥 보합권 정도에서 출발했는데 굳이 따지자면 보합권이지만 강보합권 정도에서 위쪽으로 약간 더 오르면서 시작을 했고요. 일본 니케이는 지난주 금요일날 그냥 역시 조용했었었죠. 하지만 지표는 좋게 나오면서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것은 막았었는데 오늘 니케이도 같이 좀 올라옵니다. 0.5% 추가 상승, 니케이 225지수 16,269선 정도에서 오늘 개장을 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 분위기 알아보죠. KB 외환선물로 가서 정경팔 팀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마지막 장 금요일은 수출업체 내고 물량 많이 나와서 5원 이상이나 급락했었습니다.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 오후장에 있었는데 소용이 없었었죠. 1,050원대 지킬까요? 엔원 환율도 계속 신경 쓰이네요.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지난 금요일 종가 대비 1원 10전이 상승한 1,055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1,053원 50전과 1,057원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는 개장가보다 소폭 상승한 1,056원 10전에 이 시간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달러원은 지난주 금요일 서울장에서는 장중 1,053원까지 하락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환율이 이처럼 하락했던 것은 수출업체들이 내고 물량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월말이면서 또 동시에 연말이기 때문에 해를 넘기지 않으려는 물량이 처리되면서 수요보다는 공급이 우산장이 펼쳐졌습니다. 연말을 맞이한 수급 장세는 국제 외환시장에서도 나타났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유럽장에서는 유로달러가 1.3892달러까지 상승하는 급등세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유럽중앙은행이 내년에 실시하는 은행권의 자산 건전성 평가를 앞두고 이에 대해서 자본 확충을 노린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유로화 매수에 나섰기 때문이고요. 이어지는 뉴욕장에서는 유로달러가 다시 하락하면서 일시적인 급등세로 그쳤습니다. 오늘 아시아 시장이 개장하면서 달러화는 엔화와 유로화 그리고 호주달러 등 주요 통화에 대해서 모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3%를 넘어서면서 주요국들과의 금리차가 확대되는 것이 달러화를 강세로 이끌고 있습니다. 달러원 역시 오늘은 글로벌 달러의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세가 제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달러 N이 105엔을 안정적으로 상향 돌파하면서 N1이 100엔당 1000원을 하향 돌파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N1과 달러원 이 두 가지 환율의 연말 종가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당국의 스무딩 오퍼레이션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달러원은 오늘 1,050원대에서 연말 종가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새해에는 휴가를 떠난 시장 참가자들이 돌아오면서 글로벌 달러 강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고요. 달러원 역시 연말보다는 해외 시장과의 연계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내년도 또 우리 달러원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또 지표와 관련해서 흐름 체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경팔 팀장님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올해 마지막 거래일 돌발 종목 3종목군 정도 눈에 들어옵니다. 첫 번째는요, 살펴볼 수밖에 없는 쪽인 것 같아요. 이동통신사 3사, 사상 초유의 과징금 폭탄을 맞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 정지가 안 돼서 다행이다 하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오늘도 뭐 일제히 빠지거나 하지 않고 오르는 종목도 있는 것 같은데요. 과징금 어느 정도 또 타격을 실제로 미칠런지 한번 통신주 위주로 분석을 들어가 보겠고요. 두 번째는 LED 종목입니다. 오늘 서울반도체가 왜 이렇게 뜨지? 라고 했었는데, LED주 전체적으로 올라옵니다. 내년부터 백열전구 퇴출이 되죠. 이건 사실 정해져 있는 소식이었는데 이제 올해 마지막 거래이다 보니까 내년에 대한 재료 기대감이 더 부각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은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어쩌면 좋아요. 벽산건설. 올 한 해 사실 중소형 건설사 가운데는 뭐 4,000% 이렇게 오른 종목도 있었었지만 뭐 상장 폐지되는 그런 안타까운 결말을 보인 종목도 있었죠. 근데 벽산건설도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금 M&A 무산이 될 위기 그리고 상패도 처할 위기, 동시다발적으로 안 좋은 소식들이 연이어 있는데 벽산건설까지 돌발 종목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압구정으로 한번 나가보죠. 메리츠증권증권 압구정 지점에 계시는 김근호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동통신사의 방통위가 1,064억 원 3사에 부과했더라고요. 엄청난 부과금을 사실상 매긴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방통위가 지난 27일에 SK텔레콤, KT, LG U+의 이 사상 최대 지인 총 1,06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를 했고요. 통신사별로 좀 나누자면 SK텔레콤이 한 560억 정도, 그리고 KT가 297억, LG U+가 207억 정도 됩니다. 일단 지난해 12월 부과된 합산 과징금이 한 118억 9천만 원이었고 지난 7월에 부과됐던 게 669억 6천만 원의 과징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올 4분기의 실적들도 있을 텐데 일단 여지껏 나온 과징금 중에는 최대 규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4분기 실적의 영업의 비용으로 좀 반영될 예정이다라는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한 개 정도 회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 세 개사, 3사의 벌점 차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은 일단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 과징금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인데
일단 시장 자체에서 한 1,500억에서 2,000억 정도까지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의외로 좀 주가 충격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예상했던 것만큼은 과징금 규모가 줄어들었고 또 가장 최악의 어떤 이 부가 수준이었던 영업정지는 일단 3, 4 모두 피해갔기 때문에 주가는 그렇게 크게 요동치지 않았다라는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4분기 실적은 어느 정도 좀 감소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징금이 좀 반영이 되기 때문에 4분기는 좀 이 실적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요. 거기다 뭐 감가상각비, 인건비, 마케팅비 등 이 비용들이 이 4분기에 좀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좀 종합해 본다면 결국에는 4분기에는 조금 3, 4 모두 실적이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4분기의 예상은 일단 SK텔레콤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5천억 좀 넘는 수준, LG U+가 한 1,300억 좀 넘는 수준, 그리고 KT가 한 1,000억 정도 넘는 수준의 예상들이 좀 되고 있는데요. 영업정지 관련 루머로 주가가 좀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일단 LG U+가 그래도 3사 중에서는 가장 좀 상승이 좀 기대된다는 기대감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뭐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4분기와 내년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KT 같은 경우 실적 전망은 경쟁사에 비해서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근데 4분기 실적이 좀 확인이 되고 이 경영 효율화 계획이 좀 발표가 되면서 주가 반등이 좀 가능할 것이라고 좀 덧붙여졌고요. CEO가 좀 바뀌면서 KT 같은 경우에는 이 기존의 CEO 리스크를 많이 좀 털어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주가의 이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좀 많이 모으는 가장 긍정적인 모멘텀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3사 중에서는 그래도 SK텔레콤이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탑픽으로 좀 꼽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KT가 좀 낫지 않나. 왜냐면 다른 종목보다 좀 여러 가지 외부 변수로 인해서 조금 많이 주가 조정폭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KT를 제일 선호주로 보고 있다라는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LED 업종입니다. 일단 LED가 새해부터 이 백열 전구가 퇴출된다라는 소식에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산업통상자원부죠. 이 내년 1월 1일부로 일반 조명용 백열 전구의 생산 그리고 수입이 금지되게 됩니다. 그래서 LED 전구 교체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전일에 좀 밝혔고요. 이 루멘스와 서울반도체 그에 따라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작은 종목인 루미마이크로까지도 좀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에는 백열 전구가 퇴출이 된다면 LED주들의 어떤 시장 점유가 굉장히 좀 빠르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결국에는 조명 시장이 LED의 가장 핵심이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가시권에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물론 LED 종목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주가가 조정이 나온 이후에 모멘텀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는 좀 다시금 시장의 중심으로 LED 종목들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에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벽산건설 같은 경우에는 일단 M&A 무산 위기 이 부분에 따라서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사실 이 아키드 컨소시엄이 벽산건설을 인수하겠다는 소식이 나온 이후에 주가가 거의 4,000원대, 뭐 5,000원 부근에서 뭐 2만 원이 넘는 수준까지, 그러니까 뭐 거의 4-5배 정도의 넘는 수준의 주가 상승을 이뤄냈는데 일단 아키드 컨소시엄이 인수대금을 좀 미납한 상태가 됐습니다. 27일 자정 현재까지 납입이 되지 않았고요. 일단 향후에 계약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인데 일단 M&A에 대한 무산 소식이 나오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으로 24일 법원 허가를 얻어서 최종 27일까지 납입하도록 되어 있는 게 좀 시간 타임적인 어떤 시나리오인데 27일 자정까지 나오지 않았고요. 입금이 되지 않았고 결국에는 향후의 진행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이 부분이 벽산건설을 다시금 좀 하락으로 만드는 모습. 사실 개인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들고 계실 거라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만큼 좀 안 좋은 모습으로 많이 변했고요.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내려놓으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LED주 그리고 이동통신사 3인방에 이어서 벽산건설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한진해운이 오늘도 강세요. 한진해운 홀딩스 지난주 금요일 날 나란히 상한가에 안착했었는데 오늘 장기 유연탄 운송 계약까지 맺었다는 소식에 추가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 위탁 생산하는 바이넥스도요. 삼성에서 바이오 쪽에 한 6천억 정도 투자한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오늘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동차 터보 차저 만드는 뉴로스라는 기업 사상 최대 실적 기대감 때문에 오늘 역시 10% 안팎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코네티션이라는 종목이요. 지난주 금요일도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던 모양인데 오늘까지 이틀 연속 상한가입니다. ENC라는 의류 상표권을 이랜드월드에 양도한다는 호재성 뉴스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한진해운부터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유 대표님. 네, 일단 한진해운이 3,600억 정도 되는 거, 3,27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남부 발전에다가 장기 공급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좀 강세를 띠고 있는데 일단은 2016년부터 2031년까지 그런 이제 운송 계약을 하는 거고 장기 유연탄은 이제 운송하는 계약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매출은 3%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금액은 크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게 한 15년 정도 동안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일시불로 3천억을 다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중간중간 이렇게 한다라면은 연간 300억 정도 규모가 될 것 같아요. 300억이 좀 안 되겠죠. 15년이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어쨌든 이제 회사가 좀 이제 재무 부담감에서 최근에 좀 해소가 되는 그런 모습을 연출시키고 이런 계약권도 나왔다는 부분들. 다만 이런 것만 가지고는 주가 올라오기 힘들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년 동안 3,200억 정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매출로 친다면 큰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는 조금 제한이 걸릴 수 있다. 최근에도 한 8,000원대가 계속 저항대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체크를 하면서 종목을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로직스가 바이넥스가 지금 9%대 강세를 띠고 있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내후년 8월까지 한 4차례 정도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한 6천억 정도 투자를 할 계획에 있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한 2,970억, 한 3천억이라 칠게요. 3천억 정도는 삼성 바이오에피스에 출자를 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삼성 관련 계열사겠죠. 그리고 나머지 한 3천억 정도 되는 거는 제2공장이라든지 운영 자금으로 쓰겠다라는 발표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넥스는 이제 바이오 시밀러를 위탁 생산하는 업체다 보니까 어떤 그러니까 삼성그룹이 대규모의 투자를 하게 되고 또 거기다가 제2공장까지 증설을 하게 된다라면은 제품을 좀 더 많이 생산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6,140원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는데 이게 내일 당장 매출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또 삼성이 이게 확대가 된다고 해서 바이넥스로 바로 매출이 공급이 늘어날 수 있냐, 수주가 들어갈 수 있냐 부분은 좀 체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대감으로 올라오는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저항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한 6,300원 정도를 강하게 돌파하기 전까지는 이런 뉴스에 따라서 추격 매수하기엔 좀 부담이 된다. 지금 벌써 한 10% 갭상승 나오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일단 눈치 보기 장세, 도지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뉴로스라는 회사가 올해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강세를 띠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올해 최대 실적을 달성하게 된 거는 작년에 계약이 미뤄졌던 부분이 이제 올해 그게 이제 수주가 되면서 최대 실적이 발표가 된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실질적인 매출이 늘어난 게 아니라 작년에 미뤄진 부분이 올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좀 확인이 될 부분들은 있다라는 것. 다만 회사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대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실적 자체도 좀 개선되는 추세에 놓여 있고 뭐 퍼도 한 7.8배 정도면 꽤 나름대로는 중소기업 중에서도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다만 거래가 상당히 적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54,000주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러한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생소하죠. 일반 투자자분들이. 저도 상당히 생소한 회사고 일반 투자자분들은 더욱더 생소한 회사다 보니까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주가 자체의 탄력도가 그냥 적은 거래량으로도 뭐 급등락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회사의 성장성은 기대가 됩니다만은 그것만 가지고 이 회사를 뭐 중장기 투자할 게 아니라면은 일시적으로 단기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서 매매하신다라면 좀 쉽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추격 매수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고요. 중장기적으로도 본다면 아직 차트적으로도 아직 살아있진 않다. 조금은 우하향하고 있는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7,500~600원 정도 돌파 전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뉴로스 한번 살펴보긴 했는데요. 제가 계속해서 저희가 추가적인 특징들을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데코네티션 하나만 더. 네, 데코네티션이 이제 그 이랜드 쪽에다가 상표권을 넘기겠다 이게 나왔죠. 그러면서 약간 뭐 재무 구조가 좀 개선될 수 있지 않겠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회사 자체가 지금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아요. 좋지 못하고 상표권을 넘겼다라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일회성 요인인 거고 어떤 추가적으로 뭐 이 회사가 영업 활동을 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되거나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건 사실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주가가 금요일에도 많이 올랐고 오늘도 많이 오르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일단 이런 뉴스를 통해서 약간 몸부림을 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종목은 매수하신다고 해도 크게 수익이 날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까 벽산건설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솔직히 저는 그렇습니다. 벽산건설은 뭐 제가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주가 조작을 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이슈를 통해가지고 관련돼서 주가 조작을 한 것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관련 금융당국이 좀 강하게 한번 조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 데코레이션이 그렇다고 데코레이션이 주가 조작을 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어찌됐든 어떤 이슈로 인해서 올라오는 것이 실적으로 완전히 급격하게 실적이 개선되면서 매출이 늘어나느냐를 본다면 그건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올라가는 데 한계가 있고 이러한 뉴스로 끌어올리기에는 추가적인 상승에는 부담이 걸릴 수 있다라는 거 좀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데코네티션 그리고 벽산건설 다시 한번 점검을 좀 받아봤고요. 삼성엔지니어링이 지난 한 주에 한 12%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또 추가로 한 4% 정도 더 오르면서 한 6일 새 18% 정도까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낙폭과대 건설주들, GS건설도 최근에 조금 올라오더니 삼성엔지니어링 이제 슬슬 바닥을 확실히 잡는 모습이네요. 소리바다 영화 변호인 보셨습니까? 저는 아직이고 내일 보려고 하는데 500만도 돌파가 될 것 같다 전망이 나오면서 소리바다가 조금 조용했다가 다시 한번 강세를 좀 보이려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는 안 그래도 유증 때문에 조금 말들이 있었는데 1,500만 주 추가 상장 얘기가 나오면서 물량 부담 때문에 오늘 조금 많이 밀리는 그런 느낌이고요. 이런 광산 캐고 뭐 금 발굴하고 뭐 이런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잘하면 뭐 안 좋았던 정말 상장 폐지 전례도 있었었죠. 근데 키스톤 글로벌 미국 쪽의 광산 인수 철회 소식 때문에 오늘 또 급락합니다. 그리고 이지웰페어 저희가 한번 다뤘었던 그런 종목인데 금요일날 신규 상장 종목이었죠. 코스닥에. 근데 금요일날 상한가로 마치다니 오늘까지도 이틀 연속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소리바다 순을 한번 쭉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김근우 연구원님. 네, 일단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흑자 전환 기대감 때문에 좀 최근에 오르고 있는데요. 내년도까지 영업이익과 매출 성장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내년도에 또 적자를 벗어나서 흑자 전환될 것을 좀 기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많이 양봉들이 좀 나왔고요. 오늘도 또 외국계까지 가세를 하면서 매수가 좀 유입이 많이 되고 있다. 일단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매물대들이 너무 빡빡하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돌파하느냐, 거래량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중요할 것 같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소리바다입니다. 최근에 이 변호인과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왔는데요. 일단 500만 돌파, 사실 1000만 정도가 대박 영화라고 하는데, 변호인의 속도는 일단 굉장히 좀 빠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소리바다 자회사인 위렌터테인먼트, 이 회사가 위더스 필름과 공동 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나 4,200원대까지의 매물대를 돌파하느냐 못하느냐가 새로운 또 신고가가 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종목은 포스코 ICT입니다. 일단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LED와 관련된 얘기들도 좀 있고요. 여러 가지 좀 신성장 산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중국과 이 LED 조명 사업, 그리고 또 최근에는 좀 바닥권에서 돌아 나오는 기술적인 움직임들까지 좋았기 때문에 일단 포스코 ICT도 좀 긍정적으로 더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키스톤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미 광산 인수를 철회를 했습니다. 이 부분, 사실 키스톤 글로벌은 광산을 인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주가가 굉장히 좀 변동폭이 심한데, 이 12년 계약 당시 합의했던 자산 인수 가격보다 영업 실적이 예상치를 크게 하회함에 따라서 인수 가격을 조정을 해왔으나 결국에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광산 인수를 좀 포기하게 됐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급락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급락도 좀 예상을 해봐야 되는 종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종목은 이지월표인데, 상장 후에 2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크게 오르는 모습. 일단은 음봉이 나오고 있지만 이 복지 서비스, 그러니까 이 회사원들이 이 회사에서 내려오는 어떤 복지 금과 관련해서 그 복지의 어떤 금액을 쓸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라는 거죠. B2C 기업인데, 일단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좀 좋을 수 있다. 거기다가 매출액이나 이 실적들이 계속적으로 좀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이지웰프의 긍정적인 시각.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기술적인 분석이 좀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차분하게 투자에 대응하시라는 말씀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솔로에타 같은 날 좀 IPO 동기보다는 이지웰페어가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곤 있네요. 오늘 삼성전자는 좀 밀리고요. 현대차는 좀 선전합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밀린 지가 오늘 포함해서 벌써 나흘째로 접어들고 있어요. 138만 원대 초반까지 밀려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도 조금 전 살짝 2,000선을 내주기도 했었고, 현재는 파란불로 바뀌어져 있고요. 간밤에 이제 뉴욕 증시에서 트위터가 한 13% 정도 맥쿼리의 투자 의견 안 좋게 나온 것 영향으로 13% 정도 급락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네이버도 약간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알아보겠습니다. 태양광주 진행이 좋아요. 앞서서 LED도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 차곡차곡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호산업도 워크아웃 졸업 기대감 때문에 지금 상한가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전자결제주가 지난주 후반 들어서 코스닥이 이제 치고 올라갈 때 엔터주하고 같이 좀 좋았던 양대 축이었는데, 내년에 아마존 진출한다 한국에, 그런 모멘텀도 재료로서 갖고 있죠. 전자결제주까지 테마 빠르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의외로 힘이 좀 없네요. 네, 삼성전자가 좀 약세를 띠고 있죠. 실적 나올 때가 돼서 그런가? 그렇죠. 예. 실적에는 부분도 있고, 또 결국은 이제 2014년도가 될 텐데요. 2014년도에 과연 삼성전자가 2013년도만큼 계속해서 승승장구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들이 약간 이제 최근 들어서 좀 삐걱거리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좀 주가 약세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삼성전자가 좀 치고 나가줘야지 시장도 좀 살아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지금 상태로서는 우리가 지지라인을 먼저 걱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한 138만 원 정도 해서 잘 지지가 되면은 다행이지만, 이 자리가 이탈이 된다라면은 130만원 초반까지도 좀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거 열어놔야 된다. 하지만 이제 삼성전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실적 대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30만원 초반대까지 혹은 초중반까지 하락을 한다라면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국내 노력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좀 지지라인을 좀 확인하면서 대응하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네이버가 이제 트위터가 좀 급락이 나왔었죠. 네. 좀 투자 등급이 좀 하향되면서 시장 수익률 하회, 이런 부분들이 우려감을 작용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도 역시 약간 연동되는 모습.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이버가 올라오는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라인에 대한 성장세 기대감, 또 최근에는 공개적인 SNS보다도 약간 폐쇄형 SNS를 좀 많이 선호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개형 SNS라면은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인데, 이런 부분들은 너무 공개가 되다 보니까 사생활 침해라든지 또 어떤 뭐 주변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적인 부분들에 의해 가지고 약간 억지로 좋은 모습만 보여줘야 된다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최근에는 폐쇄형 자기들끼리만 공유하는 이런 SNS가 좀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강점을 갖고 있는 게 또 네이버거든요. 네이버의 뭐 밴드라든지 네. 뭐 그룹 채팅 뭐 이런 것들 본다라면은 네이버가 다른 쪽보다는 먼저 시장에 진입을 했었고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대감이 이제 실적 연결되느냐 여부를 좀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또 라인의 성장성, 성장세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도 역시 가파르게 올라왔다는 부분들 본다라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네이버의 주가 상승 자체가 이제부터는 급등세가 아니라 점진적인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어쨌든 9월달 이후에 거의 한 10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는 좀 제한이 걸릴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급락은 아니지만은 이전과 같은 뭐 몇 달 만에 100% 오르는 것처럼 이 종목이 지금 당장 100만 원, 140만 원대 올라갔겠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조금 이제부터 좀 가격의 변동성을 좀 대비를 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금호산업이 일단 오늘 강세를 띄고 있습니다. 내년 한 여름 정도 되면은 워크아웃을 좀 졸업할 수 있다라는 네. 부분들. 회사가 괜찮죠. 최근 들어서 올해 보신다라면 3분기 연속 흑자가 나왔고요. 3분기 때 실적만 보더라도 한 130억 정도 영업이익, 작년 대비해서 520% 정도 급증하는 모습을 띄었다는 부분들. 회사 자체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긍정적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금호산업이 상당히 재무구조 이런 부분들에 의해 가지고 주가 급등이 너무 심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결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앞에서의 급등량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매물이 상당히 많이 악성 매물이 상당히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제가 만약에 금호산업을 매매를 한다라면은 솔직히 지금 추격 매수는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한 13,000원 정도가 완벽하게 안착이 되는 거 확인하고 나서도 매수하셔도 큰 문제는 없다. 그리고 실적 개선은 상당히 긍정적이지만은 이 부분이 내년까지도 이어지는 여부가 이제부터 4분기 실적을 확인하면서 대응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단순한 워크아웃 졸업만 가지고 주가가 올라오기에는 좀 제한이 걸릴 수 있다는 거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태양광주 말씀하셨는데 태양광주 상당히 그러니까 내년이 기대가 되는 업황 중에 하나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태양광, 풍력 전 세계적으로 그 설비가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폴리실리콘 가격도 지금 계속해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OCI든지 하나케미칼 상당히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띌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또 최근 들어서 투자자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부분들이 그런데 태양광주 보면은 발전 수주 취소가 최근 들어 조금 나오고 있는데 네. 이거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발전 수주 취소는 어느 정도 예정이 돼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게 2013년도, 그러니까 2014년도 가기 전에 먼저 털어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악성 그런 부분들이 부실되는 부분들이 올해로 끝나고 내년부터는 깨끗해진다라는 거죠. 깨끗해지고 오히려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다면 실적 자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올해보다 더욱더 좋아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올해 미리 수주 취소가 나왔던 부분들은 일시적으로 악재가 될 수 있겠지만 이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도 주가에는 작용할 수 있다는 거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태양광주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금호산업. 그리고 아주 짧게 한 1분 30초 정도 전자결제주만 좀. 네, 전자결제주가 아마존이 국내 시장에 진입한다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고, 또 기본 공인인증서 사용하는 게 30만원대에서 50만원대로 늘어날 수 있다는, 그쵸. 네, 모바일 쪽에서도 모바일 쪽으로도 매출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자결제주들은, 아마존 효과는 크게 없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마존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미 우리나라는 포화 상태거든요. 네. 포화 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아마존이 진입한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또 구매를 더 많이 하느냐. 만약에 아마존 관련해서 구매를 더 늘어난다라면은
다른 G마켓이라든지 인터파크라든지 옥션 관련된 매출은 줄어들 것이라는 거죠. 네. 결국에는 시장 전체로 본다라면은 큰 차이는 없다라는 거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다만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금액 제한이 30만에서 50만 원 확대되는 부분, 또 모바일 쇼핑이 늘어나는 부분, 최근에 홈쇼핑주가 올라오는 게 왜 뭐 때문에 올라오는 거겠어요? 모바일 시장의 성장성 때문에 올라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전자결제주도 긍정적이다. 다만 최근에 보신다면 전자결제주가 좀 많이 빠졌다가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물적인 악성 매물에 대한 부담감은 좀 있다라는 거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마지막 거래일 지금 보내고 있는데 코스피는 약간 하락 반전돼서 2000선도 내주는 듯 했지만 다시 플러스권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수급 주체들은 그냥 관망하는 분위기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유창현이 대표님 오늘장 조언. 오늘장 조언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화학주를 비롯해서 경기 민감주를 좀 보자.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나라 증시가,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나라 증시가 좀 강하게 올랐던 이유가 뭐냐면은 중국 증시가 정말 한 2주 만에 오래간만에 강하게 올라오면서 네. 같이 갔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오늘도 결국엔 중국 증시가 좀 얼마나 올라가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가 좀 같이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중국 증시가 좋다라면은 관련된 경기 민감주들 또 어쨌든 선진국 증시가 좋아지는 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라면은 그나마도 화학업종이 가장 좋은 모습을 띠고 있었다는 부분에서 화학업종군을 비슷한 다른 경기 민감주들이 얼마나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변화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멀리 압구정 지점에서 계속 도움 말씀 주고 계신 김근호 연구원님의 도움 말씀도 구하겠습니다. 일단 2000 정도에서 마무리가 될 그런 분위기예요. 언제나 금융 쪽, IT 쪽 좋게 보고 계신데 오늘 같은 날은 역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부탁드립니다. 조언.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시장이 그렇게 뭐 좋다 이런 말은 좀 드리긴 분명히 힘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미국장, 유럽장,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사상 최고치가 나오고 있는데 유독 한국 증시가 좀 약세인 이유 역시나 제가 매번 말씀드렸지만 테이퍼링이 시작되고 불안감이 완화되고 경기가 개선되는 건 대부분이 선진 시장, 특히나 이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 뭐 일본 시장 같은 경우가 뭐 대표적으로 좀 이 개선 속도가 빨랐던 거고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네들과 좀 비교하기에는 분명히 단적으로는 좀 힘들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고, 물론 이 선진 시장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증시가 견고하게 움직일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큰 폭으로 아래로 내려갈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너무 상방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에도 넘어야 될 이벤트들이나 산들이 너무 많다. 뭐 환율 문제도 그렇고요. 경기 개선 속도도 사실 선진 시장에 비해서 그렇게 내실 있게 좀 빠르게 움직이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감은 좀 자제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2000포인트 위에서는 조금씩 이 수익이 난 종목들은 정리를 해두시는 것도 분명히 좋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에는 조정을 기다렸다가 다시금 매수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현금 실탄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산타랠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게 끝났지만 과연 1월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왕설래들이 많은데 1월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섣부르다. 물론 시장이 밑으로 많이 빠지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2000포인트를 훌쩍 넘는 어떤 지수 수준을 보이기에는 조금 힘들다. 그러면 지수 플레이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종목 플레이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안에서 지수의 연동성이 높은 시가총액이 큰 종목보다는 세컨 티어들을 좀 공략하시라는 말씀, 그리고 이제는 코스닥에 있는 IT 종목들도 좀 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 가장 관심 있는 섹터는 이 전기전자업종과 금융업종입니다. 금융업종은 일단 은행업종과 보험업종이고요. 전기전자업종은 사실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 그리고 그 외에 또 코스닥에 있는 IT 부품주들 이런 종목들을 좀 많이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금융업종과 IT업종, 전기전자업종은 내년 상반기까지도 충분히 좀 관심 있게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융업종, 전기전자업종을 다시금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자.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1월 효과 얘기도 많이 있지만 뭐 2,000선을 일단 회복한 상황에서 강력한 추가 상승은 쉽지 않다. 관심 가져볼 만한 섹터, 종목으로 더 집중하자라는 의견 받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유창희 대표, 김근호 연구원님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두 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좋은 일 많이 있으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각 현재 선물시장 동향과 전략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주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지난주 금요일날 오전장의 모습은 상당히 화려했었는데 오늘 오전장은 조금 눌리는 듯한 인상도 있습니다. 분봉상 말이죠. 전략 부탁드려요. 일단 지난 시간에도 그 말씀 좀 드렸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금씩 양호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이제 상승적으로 가기에는 부담스러운 요인들이 분명히 없지 않아 있는 상황이겠죠. 오늘 수급적인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면 철저하게 일단은 2014년도를 준비하면서 일부 쪽 롱 포지션들이 일단은 환매수 쪽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이저들의 수급이 좀 관망되면서 출발이 됐다라는 것이 특징일 수 있겠고, 그 관망세 속에서 기존의 포지션을 좀 청산하고 있다라고 바라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개인들의 포지션 매수와 매도가 좀 반복되고 있는 부분이 특징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외국인들은 지금 500억 정도 규모의 소폭 매도 우위, 기관계 쪽에서 금융투자 창구 쪽 434억대의 매수 포지션이 잡히었으니까 시장 반등 아니겠죠. 이 부분 포진에 따른 청산성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투신 쪽에서의 매수에 꾸준하게 지금 어느 정도 바스켓 자체적으로는 좀 비어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신규적인 물량인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미결제 약정 자체가 이제 조금 증가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출발해서 관망세 이후에 포지션을 좀 만들어내려는 모습들이 좀 포착되고 있습니다. 개인들만이 나홀로 출발된 매수 포지션들이 조금 바뀌어가면서 기관계 쪽만이 나홀로 매수 포지션을 잡고 있겠고요. 외국인들 매도 압박 부분이 조금 확대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금융투자 창구 쪽. 자, 그러면 오늘 지금의 이 수급 변화가 오후장까지 계속 지속된다라면 시장은 결론적으로 눌려간다. 초반부에 갭에서 지금 나올 게 다 나와버려서 그게 조금 아쉽다라고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전일도 말씀드렸지만 폐장일까지는 상승 쪽이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요. 배당락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상승 쪽으로 마감됐다. 그것이 오늘 갭에서도 떠서 출발되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메이저 입장에서는 일단 위에 고점 보낼 건 다 보냈다. 라는 부분들이 조금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옵션 시장 쪽에서 콜옵션 추이가 좀 더 빠르게 움직임들이 좀 강화되고 있는 반면에 풋옵션 추이가 조금 관망세 쪽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현재 기준점에서 옵션 1월 2일부터 2014년도가 거래가 시작이 되는데 바로 만기주로 좀 들어오겠죠. 그 포지션들 추이 상당히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입장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번 1월 옵션 만기 때는 변동성은 분명히 만들 것으로 좀 보인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추이 쪽을 보면요. 베이시스가 지금 2.4대가 넘어섰습니다. 2.4대가 넘어선 상태에서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좀 더 강화시켜준다라면 매수 포지션들이 지금 많이 출회가 되지 못하게끔, 즉 1월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프로그램 유발을 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인위적인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현재 기준점에서 차익과 비차익 모두 다 동반 매수세로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 아직까지는 우호적이지만 이 우호적인 부분이 여러분들께서 주말에 보셨겠지만 현재 매수 차익 잔고 자체가 9조 5천억대 규모, 그 규모는 좀 부담스러워 있죠. 2조 규모 정도로 추가적인 매수세가 들어올 수는 있지만 옵션 만기에서 조금 비어갈 수 있다라는 것 정도만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금일장 대응 전략 쪽으로 놓고 보시면 기관의 매수 포지션이 확대되는지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투신과 연기금 쪽보다는 금융투자 창구 쪽의 매수세가 확대가 되는지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부분 확대가 된다면 시장은 반대쪽으로 조정이다라고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오전장 황금 라인 쪽으로 좀 놓고 좀 봐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출발과 함께 갭 부분에서 이제 보정 차트이기 때문에 얼마 차이가 나진 않지만 위쪽으로 찍어야 될 고점 부분을 찍어버렸습니다. 찍어버리고 나서 우리가 신호등의 녹색등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조정포를 들어왔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신호등 안쪽으로 들어갔었지만 각도 자체가 조정포를 좀 열고 있다라는 관점이라고 반드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장 황금 라인은요 266.05로 이렇게 설정을 좀 해드리는데요. 지금 괴리차 자체가 0.6p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정확히 올라타지 못한다라면 조정포 쪽으로 계속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올라가는 폭에서 추격으로 매수를 따라잡을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서 여기가 저항이구나 라고 판단되는 자리에서 266.05를 올라타지 않는다라면 조정 쪽으로 열어두면서 매도 포지션을 좀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장에서 오늘도 상승이다라고 폐장일까지는 상승 모멘텀을 가져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이 갭에서 나와버렸기 때문에 다 나왔다라고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다시 한번 장중에 여러분들이 매수 쪽으로 잡으시려면 안착 여부를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니까요. 전체적으로는 조금 매도포를 가동시키는데 롱 포지션을 좀 끌고 가지 마시고요. 지금 여기서 요 하나의 변동이 되게 크게 하나가 나왔고 이렇게 조정포가 좀 크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매수포가 폭의 변동들이 점차적으로 지금 순환적으로 작아들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변동이 좀 만들어질 시간은 11시 전후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관점을 놓고 보면 현재 기준점에서 저는 매수는 좀 잡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매수와 매도 모두 다 짧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다. 오늘은 번트나 1루타 정도만 생각을 하시고 2루타나 3루타는 11시 넘어서 보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오전장 황금 라인을 올라탔을 때만이 매수 포지션을 잡으시고 그 밑에 부분에서는 매도가 유리하다라는 것 관점 포인트로 놓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네, 황금 라인 잘 기억하셔서 짧은 매매로 수익 극대화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올 한 해 정말 멘토님만의 색깔을 아주 마음껏 뽐내시면서 정확한 선물시장 전략으로 많은 분들께 도움을 주셨었는데 올 한 해 수고하셨고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멘토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양시장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000선에 끝내려 하고 있고 코스닥은 21선 넘긴 이후에 500선을 일단 보여주고 마무리 짓자 이런 분위기인데요. 수급은 그렇게 강한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나페이를 마지막으로 내일부터 하루 연말 휴장에 또 들어가게 되죠. 뉴욕도 오늘 밤엔 열리지만 1월 1일엔 휴장입니다. 연말 들뜬 마음 이해가 가지만 한 해 되돌아보고 차분하게 새해를 맞을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특별히 주식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